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5번째 2019년 귀속소득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우리 이론과 세무사랑 프로로 실제 신고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19년 귀속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납부 환급 불성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원래 10,000분의 3원이었는데 100,000분의 25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상금의 제도를 통합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정 금액 이하, 연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의 대여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인 대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원래 기타 소득으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여하는 일정 규모 연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는 물품이나 장소 대여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포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60%로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원래 원고료라든가 일시적 강연료 이런 부분들은 60% 적용이 되고 있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60%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7세 이상의 자녀들만 소득 공제하는 걸로 기본 공제를 하는 걸로 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7세 이상인데 만 7세 미만의 취약 아동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에서 0세에서 6세까지는 제외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그렇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했습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세액 공제하던 부분을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15%, 1,000만 원 초과되면 30%로 확대했습니다. 자,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 적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분리과세 신고 시에 주택임대소득 산출세액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에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60%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미등록되어 있는 분은 50%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임대주택 등록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으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에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에 대한 차등 적용 대상입니다. 자, 차등 적용을 하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 임대주택, 장기 일반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연 증가율 5% 미만일 때 60%와 4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 임대료 5% 미만으로 증가를 했다면 60%와 400만 원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금액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된 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금액은 임대주택 기간에 따라 등록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된 걸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 임대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7월 1일 이후분과 이전분을 구분해서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금액 적용 방법은 임대주택 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금액에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 시에 400만 원, 미등록 시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제를 하는데 임대주택 등록 수익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금액을 안 분해서 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 미등록 상태였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상태였다면 총 수익금액 비율대로 임대주택 수익금액과 그 다음에 미등록 임대주택 수익금액에 각각 공제되는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안 분해서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 감면 4년 임대 시 세액 30%, 8년 임대 시에 75%, 종합과세 적용할 때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세액 감면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분리과세일 때는 세액 감면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분리과세 시에 임대주택 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 시에 추징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4년, 8년 이렇게 임대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등록된 경우에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400만 원 공제와 75% 세액 공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을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시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에 기간 미준수 시 추징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파산이나 강제집행, 그 다음에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받은 경우에 임대주택 처분하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본세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겠지만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을 보면 주택임대업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한다라는 거고요. 공동사업자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수익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익금액을 합산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예규에 있던 내용을 법에다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보증금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주택임대 시에 보증금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인데 이자 상당을 계산하죠. 보증금이 3억 넘어갈 때 60%의 이자율에다가 이제 이자 배당 수익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격이 3억을 초과할 때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이 3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수와 보증금 합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소형주택을 제외시켜 주는데 그 기준이 원래 60제곱미터에서
3억 이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40제곱미터와 2억 원 이하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이 배제되는 주택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새로 임대사업을 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과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된 거 나오죠. 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미등록 가산세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의 0.2%입니다. 적용 시기를 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발생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관련되는 간주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지자체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임대업 등록을 할 때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갔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지자체의 임대주택법상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 신청서를 받아갖고 세무서로 통보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세 전환 및 제재 수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50%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부과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배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그 처벌이 과중하다라고 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거래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에서 20%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컴퓨터 학원이나 기술 직업 훈련 학원 그 외에 교육기관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미용, 요리, 자동차 정비학원, 속기, 속독, 웅변학원 이런 부분들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대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이나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우리 뭐 헬스장이나 이런 쪽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소매업이나 뭐 이런 쪽들 관련되는 부분들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으로 확대됐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미가맹 가산 대상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익금액 1%를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도 원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또는 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어쨌든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과표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둘 다 할 필요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했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의 당초 목적은 달성한 걸로 보고 가산세는 배제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관련되는 가산세 합리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용 계좌 관련되는 가산세는 미사용했을 때 0.2%, 사업용 계좌 신고 안 했으면 미신고 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0.2%,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신규 사업장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장이 두 군데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가 등록이 돼 있고 B라는 사업장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사업용 계좌를 신청 안 했다라는 겁니다. 신청 안 했지만 A라는 기존 사업장에 있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신설됐다라는 부분이죠. 자,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원래 당초 세법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개정이 됐죠.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미제출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0.5%, 기한 후에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추계과세 제도 관련해서 소득금액 상한 배율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적용기한이 뭡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3.2배 2.6개 적용하던 부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경우, 그 다음에 추계 신고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추계 신고 시에 단서를 신설을 했는데요.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 건축물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건축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감가상각비, 우리 양도소득세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 건축물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로 신고할 때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부금에 대해서는 2월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금부터 먼저 한도 범위 내에서 산입을 하고 2월 기부금을 그 다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재고자산에서 이제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할 때 물량 흐름을 계산할 때 따진다라고 하면 과거 기준은 후입 선출법이라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 번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2019년도에 새롭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새롭게 기부한 분부터 2019년도에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2월 된 기부금은 계속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를 해주고 남는 한도가 있다면 당해 연도 기부한 부분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된 기부금이 2월 된다라고 하면 그 2월 기간은 그 지출된 연도부터 다시 10년이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기부금 2월 공제에 대한 현실성이, 실효성이 더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기부금 공제 기간을 충분히 찾아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영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즉 2019년도 우리 귀속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기부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요. 자, 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기부금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정기부금하고 동일하게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고하는 부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20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기장 신고 의무 관련되는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수익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수익금액 플러스 최근에 신설됐던 작년에 신설됐던 부분이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고정자산 처분 손익,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액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성실신고 또 그러니까 기장의무 판정할 때 외부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판정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이 사업용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제외하는 걸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성실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 도소매, 제조,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 15억, 7억 5천, 5억 기준이었는데 이 15억, 5억, 7억 5천 이 기준금액 안에 수익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은 제외하는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외하는 걸로 했고요. 자, 외부 조정 대상자와 관련되는 부분도 도매업은 6억, 제조업은 3억, 부동산 임대는 1억 5천 기준입니다. 1억 5천 기준인데 이 기준 적용할 때 수익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1억 5천 7,500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액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했는데 적용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영시행일 이후 시행일이 2020년 2월 11일입니다. 자,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2020년 5월 달에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이니까 19년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인 대상자 판단하는 부분이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외부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조정을 하는 분부터 시행일 이후 외부 조정 2020년 5월 달에 외부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결국에 19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장부 기록 비치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과세기간의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입니다. 시행일 이후 확인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4월 말까지 확인자 선임신고는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는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이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을 때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으로 들어갈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당연히 과세소득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영시행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우리 신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손 사유의 재판상의 화해 등에 대해서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은행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대손 사유는 삭제됐고요. 재판상의 화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되는 경우, 즉 화해 권고 결정, 강제 조정 결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접대비 송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한다. 과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던 규정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으로 이관이 됐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1,800만 원 기본 한도를 적용하던 부분을 2,400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또는 소득세법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9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중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합리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은 합리화인데 결국에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했고 16년도 이후에 가입한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공제 한도 내에 부금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 공제 내에 한도 내에 부금 납입액 곱하기 1- 사업소득금액 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비율을 차감해서 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적용 시기를 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납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가입돼서 계속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추가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성실사업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공제율은 10%인데 12%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요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했습니다. 대상 주택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세액공제 적용해 주던 부분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8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고용유지기업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부분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했다라고 하면 공제를 해주겠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5%, 1년간 적용해 줍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자, 아이가 한 명당 한 번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한 번, 두 명이면 두 번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추징한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에 공연문 관람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 즉 식사나 주류 등의 가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이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도 문화접대비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위기 지역 내에 창업기업 세액 감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고용 또는 산업 위기 지역 내의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업종은 대상은 이제 지정 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과 동일합니다. 감면율은 100%, 5년간 소득세 100%입니다. 감면 한도는 중소기업은 한도가 없습니다. 최저한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창업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감면율 100%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적용 기한을 연장했고요. 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18년도까지 적용하던 부분을 21년도까지 확대했고, 자, 투자 금액의 1에서 3%,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1에서 2%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동일하게 적용을 하되 위기 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내에 투자했을 때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3%인데 10%로 7%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업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업종 부분에 있어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배제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 표준산업 분류를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 자산이나 매매 중개업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연료전지 자동차 대여업자 추가했습니다. 자,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 30%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에다가 연료전지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도 포함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정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용이 증가됐을 때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대 수도권과 지방 일대, 중견기업, 대기업 일대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고, 공제기간 대기업 1년, 중소, 중견 2년 이렇게 적용하던 부분을, 자, 공제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공제 기간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 동안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중소, 중견기업은 3년 동안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고용이 정대됐다라고 하면 최대 중소기업은 3년 동안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판단할 때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수익금액이 큰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자, 신성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신성장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자, 157개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16개 추가를 더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나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술 등에 대해서 16개 추가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제율은 과거와 동일하고요. 2021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액 공제 신청서, 연구인력 개발 비용 명세서 외에 증빙자료 양식이 없었는데요.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작성 보관하도록 했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비용 세액 공제 신청 시에 연구과제 총괄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콘텐츠 연구인력 개발비 합리화했습니다. 자,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에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이미지나 영상 등의 자료 정보도
재료비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전담부서의 서체, 음원, 이미지, 창작용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명확하게 했는데요.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비 출연비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까지 인력개발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금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연구개발비 중에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위탁연구 인력개발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자원관리 설비, 판매 시점 정보 설비 등 기업의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활동과 관련되는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중에 인건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에서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걸로 교통경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과 퇴직충당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이었는데 퇴직연금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예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에다가 명확하게 제외하는 걸로 했고요. 밑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과급, 이익처분에 따른 성과급인데 이거는 법인세법 규정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했습니다. 자, 보시면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요. 체납이 없어야 되고 해당 수익금액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 50%를 초과하면 됩니다. 50% 초과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1, 2 중에 하나에 해당해서 수익금액이 증가 시에는 공제를 배제하겠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면적이 50% 초과되고 업종이 변경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단서가 전부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단서 조항 적용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영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0년 5월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고용정대 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에 청년 간주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청년고용정대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29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시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할 때 공제받은 세액을 이렇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2018년도 때 청년이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다라고 하면 2019년도로 들어오면 29살이 넘어서겠죠. 그죠?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은 나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면서 청년 근로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이었다라고 하면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 청년으로 공제받았다면 나이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부터는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겠다라는 건데 요 규정의 적용은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 이야기입니다.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적용 시점은 영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이 20년 2월 11일이기 때문에 자 20년 5월 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19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전년도보다 고용정가 시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청년과 상시 근로자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청년은 4명 증가했는데 전체 상시 근로자는 1명이 늘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에 대해서 4명분 적용하고 전체 상시 근로자가 1명 늘었다는 얘기는 청년 이외 근로자는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각 공제금액 청년 외의 그 부분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방금 예를 들었던 청년 4명 늘었고 전체 근로자 1명 늘었다면 청년 4명 늘었지만 그때는 전체 근로자 한도이기 때문에 1명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기간은 대기업 2년, 중소, 중견기업 3년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연도, 과세연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라든가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추징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공제받은 직전 연도를 공제받은 연도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당초 공제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비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추징세 계산 방법도 보완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감소했을 때 상시 근로자 감소, 그 밖의 경우에 감소 부분을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유지 또는 증가했을 때 그 초과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1년에서 2년 기간 중에 감소했을 때 적용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징세 계산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인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 증대가 됐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최대 3년 동안 적용할 때 인원수를 계산할 때 최초 연도에 청년으로 적용받았다면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 그 직원은 청년으로 해서 인원수를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징세 계산할 때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사후관리는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영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영시행일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고분이니까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19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정리하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가 소유일 때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즉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유류대, 보험료, 기타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구분 기장하는 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분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16년도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16년도 이후 취득분은 강제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5년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임의상각입니다. 그죠? 정률법으로 임의상각 하셔도 됩니다. 17년도 이후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강제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강제상각이 된다라는 거,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강제상각일 때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송금불산입 필요경비 유보 처리해야 되겠죠.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각 범위액 초과 부분이니까요.
앞에 우리 감가상각비 이론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오히려 작다. 작은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라면 차액 부분, 그러니까 상각 미달 금액이죠. 시인 부족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유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나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액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액을 잘 모르겠다. 수선 유지비까지 금액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수선 유지비 금액 유지비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3%로 보시면 됩니다. 자, 총 리스료 중에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3%를 수선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나 자동차세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총 금액의 97%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총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부터 적용을 합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금액은 관련 비용 총액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별 총 주행 거리 분에 승용차별 운행 기록부에 의한 업무 사용 거리가 있습니다. 요 비율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업무 사용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까지를 업무 사용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나면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 중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또 들어갑니다. 업무용차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자,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요. 리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출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액 필요경비 산입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초과해서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할 때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송금 산입해준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800만 원 미달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차량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차량을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으로 균등하게 해서 매년 필요경비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정해 주지 않고 최대한 800만 원씩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폐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월액 잔액은 전액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자, 한도 초과 2월액을 800만 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산식을 한번 보면 일반 차량이나 리스 렌트 차량은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과 제로 금액하고 큰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과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차이 금액 부분하고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0원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무 적용사항, 유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 시간에 우리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과 동시에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은 세무사랑 프로의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가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업회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춰달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6번이 되겠는데요. 자,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이 상각범위액, 회사에서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이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때에는 회사 계상액과 회사 계상액은 반드시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상각액을 일괄 우리 회사는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계상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계상액을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즉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삭제하거나 수정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상단 부분에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각액 제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버리면 회사 계상액은 전부 잔액이 제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회사 계상액과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관련되는 감가상각 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8번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차량은 매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양도 일자에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관련되는 데이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때 이 매각된 양도 자산은 제외되고 나머지 자산들만 관리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 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해서 양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또 반영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일자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고정자산 등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해서 금액은 5천만 원에 취득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다 등록을 합니다. 3번 자, 계정 과목은 206번이 되겠죠. 그리고 5천만 원 금액란에서 엔터를 치면 팝업 창으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팝업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이 부분은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보시면 회계 탭이 있습니다. 회계 탭에 기본적으로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간편 등록을 통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확인 탭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확인 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붕괴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기계장치 206번을 조회를 하면 기계장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연도 중에 회계 처리함과 동시에 감가상각비는 연말에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죠? 연말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이 있을 때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일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단기 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과대 계상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 관련되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 프로 기능 설명이라고 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는 거의 190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사항 등록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기초 가액과 정기말 상각 누계, 정기말 장부가액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실 거는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단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득한 부분은 4번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기 취득 부분은 자산의 원가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 적시상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지출된 금액을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처리한 금액을 7번 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나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8번과 9번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유보잔액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유보잔액은 우리 개인조정에 보시면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에 기계장치에 대한 기초잔액 유보금액이 있죠. 2,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감가상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변동이 됩니다. 상각 범위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나 원가 명세서의 감가상각비로 반영된 금액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될 거고요. 그 금액은 회사 계상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 중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선비로 비용 처리되어 있겠죠. 수선비로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과소상각분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도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우리는 직접 수동으로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비 구분은
1번부터 6번까지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판관비 쪽으로 해서 경비를 선택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 자료를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 자료 입력 부분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죠. F7번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경비와 판관비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 분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그 경비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또 하나 보실 부분은 지금까지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등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등록되어 있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단 부분에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장부가 비교 버튼을 눌러보시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관련해서 하단 부분 차액란에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금액이 안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1월 31일 날 취득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미리 우리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하지 않고 등록을 못했다라고 하면 자, 장부가액 비교를 눌러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장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등록했던 기계장치 부분 정보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제가 우리 사례에 있는 부분 갖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해 보시면 백두무역 상사의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 건물부터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202번 건물 부분 보시면 회사 계상액은 1,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자료에는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료의 네 번째 자료에 보시면 1월 31일 날 전기의 감가상각비 내용을 확인했더니 과소계상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가 있지만 이름표는 다르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 계상액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품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품 에어컨 관련되는 부분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상각 범위의 기준으로 회사 계상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기 같은 경우에 단기 취득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각 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이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6번이 되겠는데요.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계상액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경되어 있고요. 차량 운반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기준 내용 연수, 건물은 40년이고 기타 자산은 5년이다.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요.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됩니다.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보면 16년도 이전에 취득했던 자산들은 정률법으로 16년도 이후에 취득했던 부분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자산에서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업무사용 비율을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이전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우리 자, 기계장치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료 7번째 자료에 보시면 2019년 12월 26일 날 매각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체 양도에 양도 일자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상태에서 개인조정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으로 갑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정액법 관련되는 부분과 정률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각 내용이 또 세무조정 사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시인 부족액이 나왔죠. 600만 원에 대한 시인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추인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7번에 기왕 부인액 당기 송금 추인 금액이라고 해서 6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에 가시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우디 차량 관련해서 100만 원이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량과 관련해서 100만 원 유보 처리를 했고요. 유보 처리를 했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 이전에 기계장치 600만 원 송금 추인을 했고요. 비품에 대해서 17만 6천 원 송금 부인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미상각분에 대한 조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양도자산이 있었죠. 자, 양도자산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계상액과 상각범위액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F3번 조정 등록을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하단 부분에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합계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상각 부인액 117만 6천 원과 시인 부족액 688만 5천 원 송금 추인해 준 부분에 대한 합계표가 나옵니다. 요 내용 한번 확인하셔갖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그 다음에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확인 부분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갖고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면 상각비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7,088만 5,699원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감가상각비, 전기오류 수정 손실, 수선비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과 취합해서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장부관리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을 기장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운행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1번 차량과 2번 차량에 대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세무대리인들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운행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갖고 제가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고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불러오기나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면
차량 관련되는 부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4개의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가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운행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정보에 있는 주행거리 정보가 반영이 될 거고, 운행기록부가 없다라고 하면 주행거리와 업무사용거리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서 세무조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벤츠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 비율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1141만 41만 300원 아우디 차량이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지만 우리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때 우리가 송금 부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상각 잔액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1,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부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직부인된 금액을 제외한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원래 1,3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을 텐데 1,2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업무 사용 금액과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차량은 이 경우에도 운행기록부 미사용입니다. 그러면 업무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되어 있고요. 자,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은 리스 차량은 총 리스료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수선유지비를 모를 때에는 7%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9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사용 비율 금액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나 인출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 다음 연도 800만 원 미달할 때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800만 원 미달할 때 그때 송금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973만 원이 한도 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불로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전기 2월 금액이 자동으로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로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 두 번째 차량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1,000만 원에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등록을 했고요. 양도가액을 등록을 하게 되면 처분 손실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처분 손실 금액이 1,588만 8,970원입니다. 근데 처분 손실 800만 원 넘어가면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800만 원을 제외한 788만 8,97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 미사용 부분, 처분 손실 한도 초과 부분,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추인되는 금액, 그죠? 양도로 인해서 추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 금액까지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이었습니다.